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고요.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출간된 첫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가 무려 17쇄를 찍으면서 정말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첫 소설집을 펴내면서 시각장애인 작가가 아닌 대표작으로 기억되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죠. 이분이 꺼내놓는 캄캄한 세상의 이야기는 어떤 풍경일까요? 조승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승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부 말미에 제가 그 위화의 인생도 참 좋은 책이지만 조승리 작가님이라는 사람 책도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단은 그 에세이집이랑 소설집이 연달아 나왔어요. 이렇게 책이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4월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의 어린 어둠이 바로 며칠 전에 나왔고요. 네, 6월에 나왔습니다. 네, 작가님 목소리로 이 두 책 좀 소개 좀 들을까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을 소개하기 앞서 제 전작인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일단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는 사실 제가 출간을 목적으로 쓴 원고가 아닙니다. 네.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제 글을 읽다 와락 눈물을 흘리신 제 은사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 은사님에게 저의 이 한스러운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책 원고를 썼고, 그 원고가 넉 달 만에 쓴 원고예요. 그래서 은사님의 권유로 다 출간이 되었는데 출간을 하고 나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많은 독자님들이 큰 응원을 해주셔서 이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은 그 독자님들께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안부 인사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고, 그리고 현재 시점, 현재 이야기를 좀 많이 넣었고요. 네. 저의 첫 소설인 나의 어린 어둠은 이후 제가 단편 소설을 많이 써서 공모전에 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원고가 쌓여서 투고를 해서 어느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내주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고, 이 책에는 저의 이제 미성년기, 그리고 그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싶어서 그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들을 주로 담아서 한 권의 소설로 엮었습니다. 근데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가 작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네, 작년 3월 29일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쌓였던 원고들인 줄 알았거든요. 나의 어린 어둠도 그렇고,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도 그 전에 좀 쌓였던 원고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게 쌓였던 게 이제 시기가 그냥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가지고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고요. 2022년 가을서부터 원고를 좀 써볼까 싶어서 그때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3년, 4년 이렇게 한 해에 원고를 쓰기 시작하니까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원고지로 1000매 이상씩은 한 해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쓴 원고들이 모여서 이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 3권이 다 이렇게 분량이 그렇게 얇지도 않은데 클레어 키건보다 훨씬 두꺼운데요. 이게 집필량이 그러면은 하루에 몇 매나 쓰시는 거예요? 보통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본업인 마사지 일을 하지 않고 오전 시간에 글을 쓰는데요. 3-4시간 정도? 원고 매수는 얼마다 할 수 없고요. 3-4시간 정도 원고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도 좀 하시잖아요. 라디오도 나오셨고, 이렇게 북토크도 하시고, 그러면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데요. 저는 본업인 마사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북토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건 이내로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원고 쓰는 게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원고 계속 쓰고 있고 제가 좀 쓰는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게스트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여쭙는 거거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데 이제 그 답을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얻고 있어요. 작가님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제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 5시쯤에는 기상을 해요. 기상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침형 인간들이시더라고요. 네, 네. 일어나서 뭐 집안일도 하고 공상도 하고 잠깐 제자리 걷기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좀 정리해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 좋아하거든요. 에스프레소를 샷 추가해서 2잔 정도 마시고 나서 네. 이제 원고 작업을 오전 시간에는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요즘 운동 시작했거든요. 네.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좀,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요. 운동 시작해서 운동도 하고, 뭐, 그 밖에 뭐 취미생활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일과를 보내다가 6시쯤 되면 이제 책 좀 읽다가 잠드는 게, 네, 하루 일과입니다. 운동은 혹시 그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에 나오는 플라멩코 댄스 그 운동인가요? 아, 그렇지 않고요. 플라멩코를 배워서 스페인에 가겠다는 목적은 이뤘고요. 올해 스페인 갔다 왔고요. 아, 다녀오셨군요. 네, 그래서 플라멩코는 이제 목적 이뤘으니까 그만둬야죠. 그러네요. 플라멩코 되게 열심히 배우시는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그만뒀고, 네. 이후, 이거 일러야 돼요. 복싱 학원을 가고 싶어서 체육관을 갔는데, 네. 신발 벗자마자 거절당했어요. 플라멩코도 거절 많이 당하셨죠? 탱고를 거절당했고요. 탱고도 거절당하셨군요. 플라멩코는 아시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그 학원에서 이미 네. 그 춤을 배우고 계셨고요. 네. 그래서 복싱학원은 이제 복싱을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우게 돼서 나와서 그 분노와 억울함과. 네, 억울함 에너지로 오다 보니까 개인 PT샵이 있네요. 그래서 들어가고선 저 좀 하고 싶다니까 그분이 이제 운동을 시켜주셔서 네. 받아주셔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복싱샵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또 입고 나왔죠. 이렇게 거절을 당해도 익숙해질 듯 싶은데 수많은 거절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나와서 PT샵 그 레슨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첫날은 네. 이분도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음날 손이 아닌 팔을 내밀어 주세요. 아.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팔을 내밀어 주는 게 그 안내 방식이거든요. 네. 이분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께 열심히 PT를 배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PT샵에 가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님도 그 전에 시각장애인 학생을 받아보신 적은 없는 분이셨군요. 전혀 없으시다고 하고 이분도 도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네.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8회차 끝났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온다고 본인이 더 뿌듯해하세요. 네. 지금 본업이 안마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소설 중에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의 주인공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인데 그러면은 작가님도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백화점에서 헬스키퍼로 일한 거는 10년 전 이야기고요. 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백화점의 헬스키퍼로 2년간, 네. 왜냐면 계약직이니까, 네.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2년간 근무했고, 지하 네. 3층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 현재는, 마사지숍에서, 네,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셔서 공상도 하시다가 네, 에스프레소 드시고 네, 지피를 하시고 마사지 숍은 그럼 몇 시에 가십니까? 마사지숍은 일주일에 3번 금토일 가고요. 네. 그날은 8시 출근해서 집에 오면 뭐 8시, 9시 정도 됩니다. 저녁에. 12시간, 13시간씩 그럼 마사지 숍에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뭐 계속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틈틈이 일이 있고 일 없을 때는 또 놀기도 하고 이제 일 끝나면 한 잔 마시고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9시 뭐 10시 될 때도 있고요. 지필 양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좀 쌓여있는 원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으신데 이 지필 속도가
상당하신 것 같고, 쓰시는 거는 어떻게 쓰시는 거죠? 어떤 뭐 시각장애인용 어떤 도구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좀 제가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원고를 쓰는 방식이 다른 시각장애인들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네,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PC에다가 그 음성 엔진이 깔린 PC를 이용해서 워드 작업을 하는데요. 저는 점자 단말기라는 정보화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주로 원고를 씁니다. 네. 이 정보화 단말기, 정보화 단말기는, 점자 단말기는, 출력이랑 입력이 다 가능한데요. 출력은 음성으로도 되고, 점자로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점자 단말기에 원고를 쓰고, 초고를 쓰고요. 그러고 나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 이 점자 단말기 안에서는 편집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동식 디스크에 원고를 옮겨서 PC에서 다시 편집 작업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행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편집을 해야 되는,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 편집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활동지원사 선생님 도움 좀 받고요. 그렇게 오탈자도 잡고 행갈이도 해서 다시 이동식 디스크를 이동해서 넣어서 점자 단말기에 넣고 태고를 해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 들으면서 아. 그 뭔가 어색한 문장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바꿔요. 그렇게 네. 태고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고를 모아서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신 은사님인 동화작가 박현경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제 원고를 읽어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문장 강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또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걸 듣고 제가 이제 수렴해서 원고를 다시 고쳐 쓰죠. 그렇게 원고가 완성됩니다. 이게 듣고 고쳤을 때 퇴고하는 과정이 이제 비장애인 같으면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금방 이제 어느 부분 고쳐야겠다라고 할 텐데, 이제 뭐 여러 매체로 막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목적은 글을 쓰는 거니까요. 네. 그 뭐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긴 글을 편집할 때는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긴 걸 편집할 때 어려워서요. 네. 그 분량이 많아지면 점자로 읽다가 손가락이 까져요. 아, 그 손가락 그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소리로 듣고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보이시는 분들에게 읽어달라고 낭독으로 해서 고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분량이 많은 거는 일단 쪼개요. 아, 쪼개서 조금씩 보는 경우도 많고요. 나의 어린 어둠, 이제 소설집이고 소설이 4편이 있고 에세이가 1편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나의 어린 어둠도 약간 이제 단편을 쓰신 이유는 이런 작업 방식 때문에 좀 그런 점도 있나요? 전혀 아니고요. 네. 나의 어린 어둠에 실린 소설들은 사실 수필로 써놨던 원고를 소설로 바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이야기들이 다 되게 소설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단편 4편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주인공들이 모두 10대 여성이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가님의 어떤 어린 시절이 반영이 됐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또 그 주인공이 또 처지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런 주인공도 있고 저런 주인공도 있고, 뭐 연애를 하는 주인공도 있고, 연애가 아니라 거의 뭐 동거 뭐 이런 주인공도 있고, 뭐 또 장애인 학교에 다니는 주인공도 있고 하는데, 이 나의 어린 어둠은 그러면은 이제 기반은 작가님의 수필이었지만 네. 그 뒤에 창작은 그럼 얼마나 들어간 거고, 뭐 현실과 허구가 뭐 비율이 몇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소설마다 달라서요. 네. 그래서 몇 프로다, 통합해서 몇 프로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허구는 집어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그 현실의 비율이 뭐 한 75%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도 얘기하기 어려운가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콱 집어서 얘기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75% 이상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첫 단편이 내가 없는 시작인데요. 그 주인공 화자가 마지막에요. 왜 나만 이 꼴로 살아야 되냐? 왜 나만? 너무 억울해. 다
다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이제 남자친구도 잃을 때 하는 얘기죠. 작가님도 이런 경험, 이런 기분에 빠지셨던 때가 있었나요? 자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정말 허무한 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고 나면 마지막엔 그 허무함이 찾아와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남의 탓하는 걸 좀 지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제 자아를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저주하면 꼭 9.11 테러 같은 이런 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 그 죄책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하지 말자. 세상을 저주하는 일은 최대한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시작 마지막이 이제 9.11 테러가 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그때 네, 그날이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네, 뭔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저주를 하셨었군요. 네, 그렇고 이 원고는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잘라냈어요. 네. 네, 분량이 수위가 너무 높다고. 그리고 그래요? 제가 원고를 쓰면 늘 박현경 선생님을 보여드리는데 네. 이 원고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은 저를 모범생이자 순수한 아이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버리면 안 돼 생각해서 마구 그 편집을 해서 순수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약간 좀 19금 뭐 묘사 같은 게 그런 좀 것도 많이 있고 뭐 모기 물려 밤에 계속 가로등 밑을 돌거든요. 네. 그래서 모기가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뭐 모기 물린 이야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썼다가 군더더기지 싶어갖고 다 잘라냈습니다. 약간 좀 재미있게 읽은 독자 입장에서는 뭐 디렉터스 컷 뭐 이런 거 나오듯이 이렇게 완전판 뭐 이런 게 나왔으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도 혹시나 남겨두면 네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또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어요. 그 단편 소설 주인공들도 다 되게 이제 작은 그런 마을에서 자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뭐 아마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도시보다 농촌 마을에서 사는 게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문제도 농촌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단편 내가 없는 시작에서는 주인공이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 보내고요. 내 안의 검은새에서는 아버지한테 이제 좀 되게 모멸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편 모두에서 이제 어머니가 되게 주인공의 버팀목이 돼주는데요. 막상 에세이에 보니까 작가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6살까지 같이 살지 않았다.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주변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볼까요? 제가 가족 이야기를 물으시면 다 네. 인터뷰를 피하고 있거든요. 가족들과 네네. 그렇게 친하지 않고요. 네. 그 전에 저희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시각장애인들은 가족들과 그렇게 친분이 있질 않아요. 그 공감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혈연보다는 동병상련이다 생각하고 저희끼리 모여서 더 커뮤니티도 만들고 네.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어려서는 아버지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오셨고요, 집에. 네. 외부에서 일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면서 삼남매를 이제 교육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살림이 좀 공공해서 네, 뭐 그렇게 살았고 그 이야기를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 제 어린 시절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어린 어둠에 많이 투영했습니다. 막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데 뭐 그 아이 혼자 도시에 가서 안과에 네. 가고, 네. 네. 근데 그 병원비가 걱정이 돼서 더 큰 병원에 안 가고 막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경험담인가요? 더 큰 병원을 갔었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했던 거는 이제 첫 책에 그때는 눈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파가지고선 수술했을 때 이야기고 네. 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눈은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점자도서관이라는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북토크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나의 어린 어둠의 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모두가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안과, 혼자 다니지. 서울 안과? 어디 안과 갔겠네.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제가 청각장애인들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수평적 정체성, 수직적 정체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피부색이 소수인 사람은 아버지 피부색을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피부색을 자녀들이 따라가니까 똑같이 이제 좀 뭐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랑 정체성이 같으니까 덜 외롭다.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혹은 뭐 성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같은 정체성을 지닌 사람이 같은 가족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어린 시절에 되게 고립감을 느끼고 자기랑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되게 외롭다. 특히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기 전에는 더 이제 비슷한 나랑 같은 사람이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려웠겠죠. 그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를 만나게 된 건 그럼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입학해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는 선후배 간에 그래서 그 관계가 끈끈해요. 네. 네, 그렇고 얼마 전 어떤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분류해요. 그 사람 보는 사람이야? 그 사람 못 보는 사람이야? 네. 네,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저희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 브라자는 왜 해야 해가 배경이 장애인 학교죠. 네. 거기 주인공은 근데 장애인 학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리더? 대장? 네, 뭐 엄석대입니다. 이거는 뭐 좀 경험담인가요? 일부 그렇습니다. 근데 장애인 학교 분위기가 이제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가슴 저미는 그런 묘사들도 있더라고요. 에세이에서는 그 장애인 학교 다니신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불행의 수위가 있다면 나는 애송이였다. 장애인 학교에서는 참담하다 못해 믿기 힘든 사연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렇다 해서 모두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장애인 학교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라고도 써주셨는데요. 그 어떤 깨달음이었는지,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 처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도 소설 같아서요. 네. 하지만 저는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소설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장애인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저녁을 첫날이었는데 그 네. 기숙사에서 첫날이었는데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신입생을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고향은 쓰레기통이래요. 쓰레기통에 부모가 유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장애인인 걸 알고 유기를 네, 한 건가요? 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아이가 너무 해맑고 천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네. 그 처참함을요. 그 아이들이 불행이 일상이 돼버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런 아이들, 부모에게 폭력을 당해서 분리된 아이들인데 술 취한 아버지가 애들을 가끔 보러 오면 신이 나서 뛰어나가요. 아버지라고. 네. 그리고 또 그 동료들 중에 졸업을 하고 나가서 돈을 벌면 네. 주말마다 기숙사로 찾아와요. 저희에게 배달 음식을 사주고 싶고 또 용돈을 조금씩 집어주고 싶어서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네. 되는 거군요.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그 군상을 보면서 세상의 부조리, 이 비정함을 좀 깨닫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네.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네. 졸업을 하자마자 선배들이 저를 불러서 교육을 시작해요. 어떤 교육이냐면 네. 돈을 얼마 버는지 집에다 이야기하지 말래요. 아, 그걸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그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그땐 저희가 장애인이 된대요. 부모들한테도 장애인이 돼버린대요. 네. 근데 뭔가 나눠주거나 사랑을 나눠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장애인 아니래요. 그게 뭔 말인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지금 뭐 알 듯 모를 듯 한데요. 네. 이 순간에는 장애인이 된다? 이런 네. 때는 장애인이 네.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시죠?
부모가 어떤 그 비장애 자녀와의 차별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게 차별을 주면서 의무를 할 때는 너는 자식이고 네. 무언가 보답을 줄 땐 너는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상처가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버는지 이야기하지 마라. 착복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뭔가 통과의례? 뭔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학교였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안마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네. 돈을 매달 뭐 몇백만 원을 번다라고 네. 하면은 부모님이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라. 적게 속여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돈을 내가 맡아서 관리를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네. 핑계가 너는 장애인이니까 내가 네. 맡아서 관리를 네. 해줄게 네. 라면서 네. 이제 그 돈을 가져가서 네. 자녀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들이 쓴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말도 안 돼.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당사자로서 제가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상은 그 무언가 상식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제가 성장하고 그렇게 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40살이 되었네요. 근데 그럼에도 살아가야 한다, 살 수밖에 네. 없다라는 현실은 그럼 어떤 시점에서 깨달으신 건가요? 그런 부조리를 바라보면서도 네. 모두가 즐겁게, 모두가 어느 면에서 명랑하게 어떻게든 살아가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그런 큰 모멸과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부모가 돼서 자식을 사랑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삶이란 꼭 부모와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네. 부모라서 부모는 존경을 해야 돼?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돼?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됐고, 그 통상적인 그 관계라는 것에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장애라는 그게. 네. 장애라는 그 저희들의 어떤 뭐 정체성이.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소설을 그 불화자는 외야에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조승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화자는 왜 해야 해 이 이야기 뒷부분이랑 그 작가님이 글을 쓰게 되신 계기랑 그게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에세이에서 어느 중복장애인의 아버지에 분노하면서 글을 쓰게 됐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혹시 불화자는 왜 해야 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했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이야기고요. 다른 아이의 네, 이야기군요. 다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작가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분개한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뭔가 그 아이한테 찾아올 것 같이 했지만 찾아왔다가 약속을 저버린 어떤 아버지 때문에 화를 내면서 글을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안 쓰셨던 건가요? 제가 2014년도에 네. 잠깐 몸이 아파서 일을 쉬게 됐는데, 네. 그 당시 어느 복지관 게시판에 장애인식 개선 문화제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이게 뭐지 싶어서 찾아보는데, 전년도 그 대상 수상작이 수필이었는데, 그 수필을 읽자마자 이 정도는 나도 쓰겠는데?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써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만함에 나 아무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때 그럼 난 소설을 써야 돼 싶어가지고 소설을 열심히 썼습니다. 단편도 쓰고 장편도 쓰고. 네. 그래서 투고를 하기도 하고 공모전에 내기도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었죠. 모두 떨어졌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절필을 하고 혼자서 그러고서는 8년간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쓰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처럼 한 글자도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22년도 코로나 막바지였고요. 네. 어느 복지관에 비대면 3분 교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스승님인 동화작가 박현경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장애인 학교에서 어느 중복장애인의 아버지의 분노하면서 쓰신 거는 이 공모전에서 상 받기 훨씬 전입니다. 전이고, 학생 그때는 네, 그걸로 그냥 끝났고, 네. 네, 그러다가 이후에 그 공모전 상을 받으시고요. 그때 쓴 글은 글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낙서였고 저주의 글이었습니다. 저주하는 말만 잔뜩 써놨습니다. 1부에서도 그렇고 2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나의 어린 어둠 뒷부분에서도 이 은사님, 스승님, 네, 동화작가 박선생님, 박현경 네, 박현경 선생님입니다. 박현경 작가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그 박현경 선생님이 이제 작가님께, 조승리 작가님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막, 사실 글을 못 쓰는 상태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다시 글을 쓰는 상태로 만들게 하신 그 과정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뭐, 여러 명이 이제 화상 미팅으로 배우는 건데, 그때 아주 각별하게 칭찬을 해주셨다고요. 네, 제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써간 원고를 읽으시면서 네. 왈칵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수업이 중단됐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우셨고, 그 선생님의 눈물이 무언가 제 안에 고여있던 그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깨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그 수업은 4회차로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 써놓은 글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글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몇 달을 망설이다가 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제 글 좀 봐달라고 졸랐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기다렸다고 하시고 또 저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고를 보냈고 네. 그 원고를 보시고선 글쓰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목적이 샘터 생활수필문예 공모전이었고 그 공모전을 목표로 퇴고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서로 메일을 수십 번 주고받으면서 원고를 고쳤고 그 네. 공모전에서 1300대 1로 1등이 됐어요. 예전에 이제 문체부 장관상을 2014년에 받으시고 샘터 공모전에서 네. 1300대 1로 대상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원고를 넉 달 만에 네, 그러고 나서 그 샘터에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장소가 협소해서 못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셨는데 네. 그날이 선생님을 만나는 처음이었어요. 아, 그 전에는 이메일 혹은 전화로만 네.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손을 잡는 순간 이번에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길에서 엄청 울었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많은 글을 써서 선생님에게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선생님의 좀 실수셨죠.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제가 네. 회사도 안 가고 네. 원고지로 600~700매 정도를 써서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원고를 보냈고 원고를 보신 선생님이 다음날 쫓아오셨어요. 뭐라고요? 그만 보내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존경할 수 없죠. 네. 오셔서 이 원고는 꼭 출간을 해야 된다. 출간해야 된다. 예. 예, 이 원고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 네. 하고 설득을 하셨고 저는 사실 별로 출간하고 싶은 욕심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없었고 네. 근데 선생님이 원하셔서 그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제 작가로서의 작가가 되는 과정을 저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원고가 선생님 눈에는 좋은데 네. 저에게는 원고가 좋다고 책이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저에게는 뭔가 이 책을 홍보할 만한 특징이 없다. 그리고 그런가요? 네, 특징이 없고 세상에는 글 잘 쓰는 청년들이 넘쳐난다. 네. 하지만 네 원고를 보고 그 안에 깃든 힘을 알아줄 편집자가 분명히 있다. 네. 선생님이 편집자 일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편집자였던 자신의 눈을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에세이를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출판사 리스트를 한 30곳 정도 주셔서 네. 매주 4곳에서 5곳씩 투고를 했어요. 그렇게 28번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네. 그 책이 계약 한 달 만에 책이 나왔어요. 계약하고 그럼 종이책 만에. 실물이 나올 네. 때까지 한 달 한 달 걸렸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는 네. 책을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한 달 만에 책이 나왔다는 건. 네, 예, 그- 이 인쇄를 하는 데만 뭐 한 며칠이 걸릴 텐데, 뭐 편집을 하고. 그러게요. 한 달 만에 그 초스피드로 나왔고, 출판사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군요. 이 책은 반드시 지금 빨리 내야 된다. 이 또 원고는. 달 출판사에서, 네. 이례적이래요. 투고를 한 원고를 책을 내준 적이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달출판사 이제 되게 이름 있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신뢰성 네. 되게 믿음 가는 네. 출판사인데, 그래서 투고 원고를 책을 내본 적이 없고, 제가 처음으로 투고로 들어와서 원고가 나온 거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첫 책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낼 때는 쉬울 줄 알았어요. 아, 금방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책은 1000매 정도 원고가 있어가지고 편집자에게 원하는 원고를 조금 골라보라고 해서 편집자가 한 700매 정도로 고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다 끝났겠지, 원고를 다 썼어 줬으니까 라고 했는데, 와, 이게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원고를 3번을 교정을 보는데 네.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이쪽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 편집자는 좀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좀 그리고 꼼꼼한 시간이 분이셨군요. 넉넉하니까 네.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그리고 입문서를 주로 출간했던 편집자라서 네. 고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뭐 해외 얘기도 나오고 네. 뭐 하니까. 네, 심지어는 그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에서 제가 200만 원을 주고 엄마한테 네. 송아지를 한 마리 사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편집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돈을 받고 팔겠냐고. 이거 잘못 쓴 거 아니냐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네. 그 공짜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꼼꼼한 편집자. 네, 정말 꼼꼼한 편집자였고. 의심병 있는 편집자시군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표지 시안을 6개를 보내서 일일이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 네. 설명을 해주냐고 고생했고요. 네. 그렇게 표지도 만들고 또 제목도 편집자가 제목 리스트를 몇 개 줬는데 제가 별로여서 네. 그냥 그 안에 그 소제목인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으로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편집자는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편집자에게 두 번째 책 제목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지랄이 나왔으니까 제발 약한 거로 하자. 네네. 평범한 걸로 하자. 그랬더니 편집자가 그래서 준 제목이 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은 불꽃과 빨간 폭스바겐으로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 홍보 쪽에서는 제 제목을 밀어서 네. 그래서 제목이 또 완성되고 그러고 판형 뭐 온갖 거를 다 골라야 되더라고요. 아니 뭔가 이 출간 과정 자체가 네. 되게 약간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사실은 이 28번씩 투고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마 저는 박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어지간한 이제 예비 작가였으면은 투고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뭐 한 10번, 20번쯤 투고했을 때 그만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에세이 전문 출판사를 알지도 못할 것 같고, 근데 달출판사 같은 좋은 출판사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사실 27번째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달출판사에서도 굉장히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결정 과정에 계신 분이 되게 작가님 원고에 꽂히셨나 봐요. 이거를 한 달 만에 인쇄를 해서 내놓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것도 이례적인데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것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꼼꼼한 편집자를 만나는 것도 조금 드문 일 같은데. 네, 그래서 편집자분이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밖에 외출을 못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네, 설명해 주시냐고 아주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두 네. 번째 책도 굉장히 반응이 네. 좋았고, 저는 그러면 소설집도 그냥 쉽게 내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소설집은 또 소설집대로 또 투고를 10번 이상 하셨다고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그 청탁을 하셔서 에세이는 들어보는데 소설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선생님에게 저희가 배웠잖아요. 투고를 어떻게 하는지. 네. 그래서 목차를 정리하고 제 소개를 써서
소설 전문 출판사들 리스트를 제가 찾아서 그렇게 보내기 시작했고, 네. 근데 좀 빨랐죠. 12번째 보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 뒤로도 네. 몇 곳이 왔는데, 네. 지금 소설책이 나온 다산북스가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다산북스랑 계약을 했죠. 소설집 이제 소설 원고를 투고한 거는 그럼 작가님이 직접 네. 이거는 박 선생님을 거치지 네. 않고 하신 네. 거군요. 뭐 보통은 이제 뭐 달출판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왕을 출판을 한 곳에 뭐 문학출판부가 있거나 아니면 달 같으면 이제 문학동네라는 회사의 계열사 같은 거니까 이제 문학동네나 뭐 다른 출판사로 이제 뭐 다른 임프린트를 소개해주거나 뭐 이러지 않나요? 꼭 그렇게 전공법으로 투고를 해야 원고 되나요? 드렸었는데 사실요, 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큰 실수하셨네요. 그 네, 제가 편집장님이. 분노해서 네. 그럼 안 되면 투고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서는 늘 네. 정면 돌파로. 네. 네. 나의 어린 어둠 제가 읽으면서 책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약간 궁금했어요. 왜 10대 이야기만 쓰셨을까? 혹시 뭐 20대 이야기는 또 따로 소설집으로 준비를 하시나? 뭐 아니면 이제 딱 10대 얘기만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자님의 의견이었고요. 원래 투고를 할 때는 네. 8편 정도를 모아서 보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4편 정도를 뽑으셨고요. 네. 네, 그렇게 결이 맞는 네. 네, 이야기를 뽑았다고 하셔서 이렇게 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는데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전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 작가님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고 싶어요. 책을 이렇게 여러 권 내시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시고 1년에 1000매씩 원고를 쓰시지만 아직 작가로서의 네. 정체성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직 미성년이다. 어린 아이다. 작가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소설은 현재의 나, 어린 아이를 보여드려야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나의 어린 어둠에는 그 성장기 그리고 그 장애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의 이야기만 모아서 넣는 게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내 편의 단편이 좀 결이 비슷하기도 하고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좀 뭉클하거든요. 나의 어린 어둠. 근데 그 이제 뭐 어떤 이제 단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단행본 나의 어린 어둠 안에 이렇게 네 편이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실리지 않은 네 편의 원고는 또 따로 혹시 뭐 다른 원고랑 같이 또 이제 출간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 출판사에서 네. 나의 어린 어둠 잘 팔리면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나의 어린 어둠 가까운 서점에 있습니다. 전자책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네. 저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시는 거는 어떤 그 분노와 억울함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쓰셨고, 그 글쓰기 학교에서 이제 처음 발표하신 것도 에세이였고요.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근데 왜 소설을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작가님한테 소설 쓰기란 뭔가요? 소설을 써야 된다고 생각드는 건 어떤 정체성 같은 것 같아요. 에세이 작가로 등단했지만 에세이는 에세이고 나는 결국 소설을 써야 돼라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설로 써야 되는 이야기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네, 그렇고 나는 소설을 써야 해. 나는 소설을 쓰고 싶어. 소설을 써야 돼. 제가 잠깐 아까 스튜디오에서 녹음 안 할 때 들었는데 하루키처럼 어디 뭐 페낭에 갔을 때 그런 계시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때 페낭이라는 말레이시아의 섬은요. 네. 그 유네스코로 벽화로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 섬인데요. 네. 그 어느 벽화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벽화를 설명을 듣는데 네. 갑자기 소설이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에 하루키가 그 야구장에서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소설이 쓰고 싶다는 얘기를 보고서는 거짓말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낭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게 한 700매 정도 되는 중장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발표가 아직 안 된 소설이군요. 네, 안 됐고 추리물입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에 써놓은 이야기고요. 네. 다시 꺼내보니까 너무 오글거려서 도저히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를 해야지 하면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페낭에서 아무 개연성 없이 벽화를 네. 보다가 나는 소설을 써야 돼라고 결심을 한 거는 네. 최근 일이 아니군요. 10년 전 일입니다. 아, 10년 그 전 2014년도 수필 썼을 때 그때 일입니다. 아, 잠깐의 이후에 절필 네. 과정이 있었던 네, 네. 거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뭔가 소설을 써야 된다는 마음은 있다가,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글쓰기 학교를 화상으로 다니면서 다시 글을 쓰면서 다시 소설가의 꿈도 되살아난 그런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필로는 다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저희 박현경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네. 제가 제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으니까 저를 격려하시면서 얼른 더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네. 몽땅 다 쏟아놔야 진정한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원고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눈먼 동료들, 억울함을 억울함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동료들, 네. 저들 이야기를 내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들의 이야기, 제 얘기는 아니니까 이건 소설로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박현경 작가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분이네요. 지금 이제 작가님의 단독 단행본은 아니고, 저와 함께 활동하시는 월급사실주의 동인지에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작품을 실으셨습니다. 이거는 나의 어린 어둠에 실린 단편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네, 다르고 지금 현재가 배경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이야기인데 진짜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이것도 근데 뭐 그 출판사로 투고를 한 그 결과물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이 원고는 투고는 아니었고요. 네. 문학동네를 통해서 이런 월급 사실주의라는 동인에 참여할 할 거냐는 제안을 받았고,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아니면 그때는 소설을 누구에게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네네. 박현경 선생님에게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은 소설로 등단을 하셨지만 너무 소설을 논 지 오래되셔가지고 소설을 그 피드백 해주는 게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시고, 네.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누군가 너에게 소설을 봐줄 수 있는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에세이는 내가 네. 봐줄 수 있지만 네. 소설은 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 동인에 참여하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옳다구나 했죠. 네네. 그래서 계약서 쓰기 전에 일주일 만에 2편의 월급 사실주의에 관한 소설을 썼어요. 초고를 써놨어요. 네. 2편을 써놨고 지금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의 소설을 써놨고, 그리고 현재 그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실린 제 단편집의 제목은 을은 원칙을 준수합니다였어요. 을은 원칙을 준수합니다. 또 한 편은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이렇게 2편을 준비해서 문학동네에서 계약서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12월 달에 계약서가 왔어요. 네. 오자마자 편집자님한테 매달렸죠. 네. 내 소설 좀 봐달라고. 네, 그랬더니 엄청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한 편을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2편을 보내니까요. 네. 그런데 이분이 프로는 다르더라고요. 피드백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런 걸 빼서 이쪽에다 넣어라. 이거는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 너무 좋아서 신나서 개고를 했고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제목이 전에 버렸던 그 원고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제목을 갖다 써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훨씬 발칙하면서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제목을 바꿨어요. 네. 청취자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월급사실주의 동인은 지금 이제 한국 소설가 30여 명이 우리 시대에 이제 노동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랑 문학동네 편집부가 이제 작가님들을 스카웃을 하고 있어요. 이분한테 노동 이야기를 청탁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 혹시 같이 활동하시지 않을래요? 하고 이제 의견을 여쭤보고요. 조승리 작가님은 문학동네 편집부에서 강력 추천을 하셔가지고
글을 싣게 됐는데 저는 그 편집자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뭐 투고 원고가 있었는데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요청을 할 생각인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다른 원고 투고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제 청탁은 월급사실주의 글을 써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꼭 맞는 이야기를 백화점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의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 제목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제목이 너무 발칙하지 않아요? 제목 너무 좋아요. 제가 마사지숍에서 일을 하는데 네. 아르바이트 안마사가 왔는데 네. 그 20대 젊은 친구였어요. 아, 그 친구가 마사지만 끝나고 나면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분도 시각장애인인가요? 네. 그리고 저시력이고 네. 전맹이 아니라 저시력.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캐릭터를 따서 잘 걸렸다. 너는 이제 나의 소설의 주인공이다 싶어갖고 네. 그날 밤에 그 원고 한 편을 다 썼고요. 아, 그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 제목을 보고 어떤 독자님이 저에게 네.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조승리? 어울리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받았고요. 이거 내가 한 말 아닌데. 네네네. 저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 월급사실주의 이야기나 앞으로 뭐 작품 활동 같은 것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시간이 지금 많이 조금 이제 다 되어가가지고 딱 하나만, 예, 앞으로 어떤 작품 구상 중이신지, 그리고 자전적인 작품 아닌 글도 이제 쓰실 건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전소설 아니고 제 주변의 시각장애인 이야기 혹은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한 소설들을 좀 써놓은 게 있고요. 네.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어린 어둠이 잘 팔리면 이제 내주신다고 하셔서 뭐 그런 소설들이 있고요. 수필 원고가 거의 1000매가량 또 쌓여 있는데 올해는 무슨 기계세요? 책을 3권이나 냈더니 네. 지쳐서 더 이상 출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1년에 3권 정도 내시면 이제 좀 그 해에는 출간을 삼가시는 게 상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하고 놀면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캄캄한 세상에 일을 밝은 세상에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공언을 했듯 저희 시각장애인계의 그 스포츠 중에 구기 종목인데 골볼이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골볼이요? 네. 그 골볼이라는 스포츠를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하반기에는 그 리그전이 열려서 프로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리그전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 일지도 쓰고 그리고 간단하게 단편 영화식으로 다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책이 아니라 단편 영화인가요? 단편 영화는 명목상 단편 영화고요. 사실 일지를 써가지고 네. 네 그렇게 저는 혼자 기획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를 좀 엮어서 르포르타주. 네. 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에세이 작가, 소설가의 업계를 넘어서 이제 논픽션 작가. 하지만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논픽션 작가 겸 영화 감독까지 진출을 하시는. 너무 확장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너무 활동 기대됩니다. 네. 작가님 그 영화 완성되면 또 르포르타주가 나오면은 또 한번 모셔보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인생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허혜경님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네. 허혜경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승리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혜경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들으면서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